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183페이지고요.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공급시기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공급시기하고 세금계산서. 일단 그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것지 쓰면서 좀 해야지 이야기 더 빠를 테니까. 지금 여기 공급식이라는 것은 물론 재화라든지 또는 그 용역이죠. 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공급 시기. 이 공급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재화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시기가 일반적으로 인도했을 때요. 언제라고요? 인도했을 때. 즉 여기 재화 중에서는 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화 중에서는 동산도 있고, 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당연히 인도 건네주면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 언니가 저기 시험 다들 잘 보고 합격하라고 초콜릿 사다 주셨죠. 그거 안 먹은 사람은, 아니 먹은 사람은 다 붙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그 초콜릿을 사갖고 왔을 때 그 재화를 건네주면은, 인도하면은 그때가 공급식이라고요. 그 재화의 동산을 이렇게 인도하면은 공급 시기가 되는데, 만약에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이거 팔았다고 해서 난짝 띄워서 줄 수가 없죠. 이 부동산은 언제가 공급 시기냐면 사용 가능한 때 또는 이용 가능한 때, 이렇게 그 공급시기 용어를 표시를 해놓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급시기에 동사는 인도한다는 용어를 쓸 것이고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때, 이용 가능한 때, 이때가 공급시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이런 재화나 용의 공급시기만 따지냐? 이 공급시기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시기라는 용어하고요. 이 시기에 그 과세 표준, 보통 부가세에서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을 얘기하죠. 공급가액도 결정이 되겠죠.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팔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공급 시기에 과세 표준도 아깝다. 과세 표준도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만약에 거래처 사업자끼리 거래를 한다면 이 과세 표준, 즉 공급가액이 결정한 이 날짜에 모두 발행해 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 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날짜하고 또 모두 똑같아요. 결국은 이날로 우리는 회계 담당자들이 수익을 인식해요. 그래서 공급 시기에 결정되는 게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다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급 시기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6일이라고 한다면 10월 6일날 공급했다면 그 공급 시기는 10월 6일, 바로 이 공급 시기 되는 10월 6일에 과세 표준이나 공급가액도 결정이 되고, 공급가액 결정이 되면 이 10월 6일날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짜가 될 것이고, 세금계산서 보고 여러분이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다가 수익 인식했었죠. 상품 매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세금계산서 날짜가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을 인식하는 날이다. 요 네 가지가 한꺼번에 똑같은 날짜에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재에서는 이 공급시기에 대해서 공급시기 별도로, 과세표준 별도, 세금계산서 별도,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 수익인식 별도 다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날 벌어지는 일들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183페이지 보면 공급시기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공급시기에 대한 개념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 원칙 나와 있고요. 거기 재화의 일반 공급시기 일반 원칙은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인도,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재화가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불가능한 때에는 이용 가능한 때, 요때가 공급시기라는 용어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 별표 한 2개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거래 형태별로 공급 시기가 좀 다른 것들이 있더래요.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현금이나 외상, 할부 판매는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재화가 공급된다고 하는 인도하는 시기가 인도하거나 사용 가능한 때가 공급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종이잖아요. 그죠?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권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상품권을 다시 현물로 교환할 때예요. 그때가 상품권을 주고서 현물로 교환하겠죠. 그때가 공급시기지,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공급시기가 아니란 얘기. 이것도 잘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선 용어를 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세 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이런 형태의 공급 시기는 언제가 공급 시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봤더니 장기 할부 판매. 두 번째로는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여러분 그 노트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완성도 지급,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기 할부 판매는 제가 할부 판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할부 판매. 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다가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할부 판매인 경우, 만약에 그 홈쇼핑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난번에 잠깐 예를 들어 드렸을 때는 안마의자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었죠. 안마의자 금액은 얘가 공급가액이 300만원짜리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계 금액은 330만원짜리. 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필요하다 그러셔서 이 할부 판매를 통해서 여기 안마의자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할부 판매인데 얘는 3개월 할부 판매래요. 자, 그랬을 때 공급가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 공급가액 300만원이 될 것이고요. 세액은 얼마가 붙어 있을까요? 30만원이고요. 그러면 이 안마의자를 판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자, 여기 순서대로 한다면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오늘 10월 6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안마의자 우리가 받은 날 공급 시기 우리한테 인도했어요. 그럼 이거 안마의자 받았다고 사인해줘야 되죠. 그럼 그 10월 6일이 공급 시기죠. 그날 얼마짜리인지 영수증이나 뭐나 주겠죠.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며칠 날짜로 보냈겠어요? 10월 6일 날짜로 보냈겠죠. 그날 팔았으니까. 거기에는 공급가액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330만원, 공급가액은 300만원, 세액은 30만원 이렇게 적혀 있겠죠. 즉 할부 판매는요, 돈만 3개월에 나누어서 외상 매출금을 110만원씩 3번 받을 뿐이지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은 300만원 한꺼번에 다 청구를 하는 게 얘가 할부 판매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이 청구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공급이 일어난 공급시기 그 날짜에 왕창 하나에 다 발행해서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할부 판매는 이렇게 청구하는데요. 여기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떠냐는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표적으로 우리 승용차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승용차가 얼마짜리냐면요 3,600만원짜리래요. 3,600만원짜리고 그럼 부가가치세는 360만원짜리가 되겠죠. 자, 근데 얘는 계약 조건이 3년 36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청구하기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 차를 승용차를 판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매달 세금계산서를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보낼 때 아까 할부 판매처럼 300만원짜리 공급가액으로 3배, 세액으로 30 이렇게 보낸 것처럼 장기 할부 판매도 공급가액 3,600, 그 다음에 세액 30 이렇게 해서 보내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낸다고요. 계약서에 매달 100만원씩만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 100만원 이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세액은요. 세액은 10만원 이렇게 매달 세금계산서를 보내요. 그럼 총 몇 번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요. 할부 판매의 공급가액은 얼마? 전체 금액인 300만원.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가액은 얼마? 100만원. 수익 인식하는 금액이 달라지죠. 할부 판매일 때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이 돈에 대한 금액, 외상 매출금만 세 번에 나누어서 회수하지만 장기 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가 계약서에 명시된 그 날짜예요. 그럼 10월 6일날 한 번 주기로 했고 11월 6일날 또 한 번 주기로 했고 12월 6일날 매달 6일날 36회 주기로 했다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대로 여기가 그 공급 시기도 되고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날짜도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짜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용어가 뭐냐면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거래 형태에서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공급 시기는 언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참 길죠? 얘가 공급 시기예요. 그러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날짜 그 금액만큼만 공급 시기가 되고 공급가액이 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되고 수익 인식하는 금액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기본적으로 1년 넘는 거예요. 회수기간이 계약과 동시에 회수기간이 1년 넘는 할부 판매를 우린 장기 할부 판매라고 부르고요. 지금 제가 승용차를 갖고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중간 지급 조건 공급, 요거는 제가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 예를 들어 들었었어요. 리모델링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할 때도 계약서가 있겠죠. 그죠? 중간 지급 조건 1년은 넘지 않아요. 1년은 넘지 않지만 6개월은 넘어. 계약금을 주고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때 걔를 부르는 명칭이 중간지급 조건부란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요 용어는 우리가 건물을 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질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정도 지어지면 진척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계약을 했겠죠. 건물을 짓는 진행률에 따라서 대금을 청구하기로 아마 계약서에 되어 있겠죠. 그래서 건물이 10% 완성됐을 때 이걸 진행률 또는 완성도라고 부르는데 완성도가 20%일 때 30%일 때 얼마를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이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용어이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재화의 간주 공급은 사용했을 때 또는 그 다음에 소비했을 때 사용, 소비. 그 다음에 여기는 간주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 또 나왔으니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기억하리라고 믿고 제가 옆에다 그냥 쓸게요. 질문 안 하고. 자, 재화의 간주 공급.
여기다 쓸거냐? 재화의 간주 공급은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소비했을 때 또는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증여했을 때 뭐 쭉 나와 있죠. 자, 근데 재화의 간주 공급 뭐뭐 있었다 그랬었냐면 첫 번째 자가 공급이 있었다 그랬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 공급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어저께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이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언제가 여기 공급 시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폐업일이에요. 폐업했으니까 폐업한 날. 그다음에 여기 사업상 증여는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증여한 날이 드린 것이고요. 여기 두 가지 자가 공급하고 개인적 공급인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했을 때가 여기 공급 시기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조건부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는 조건이 완성됐을 때,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그 인도할 때 가공된 재화를 납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납품할 때, 그 인도할 때가 공급 시기고, 무인 판매기는요, 무인 판매기, 자동 판매기에서는 현금을 꺼낼 때 좀 특이하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수출하는 재화는 선적일, 기적일이 기차에다가 실어도 기적일이잖아. 즉 기차에다가 또는 비행기, 사실 비행기를 뜻하거든요. 선적, 그다음에 기적, 비행기에다가 선적했을 때, 비행기에다가 기적했을 때, 그때가 등등 그 공급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폐업일 되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그 거래 형태별로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문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잘 읽어주시고요. 이따가 이제 교재 문제에서나 그다음에 기출 문제 나올 때 그때 보시면서 필요한 것, 나오던 것만 주로 나와요. 잘 정리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거기 184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거래 형태별 요건,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다음에 완성 기준 조건부 등등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도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공급 시기와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 용역의 공급 시기 원칙 하나 볼게요. 원칙은 용역은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얘는 완료가 뭐가 완료됐을 때, 서비스가 완료됐을 때가 공급 시기예요.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 건물 같은 경우 얘는 부동산이죠. 건물은 이용 가능할 때, 그때가 여기 시설물 같은 것 말하는 거죠. 공급 시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거의 표에 보시게 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다는 때, 영무라는 건 사람의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보통 이거 서비스라고 요즘 많이 부르죠. 한자어로는 용역을 영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제공이 완료됐을 때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면 그 미용사의 서비스가, 영무가 다 마무리됐을 때, 그때 돈 낸다 그랬었죠. 그게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조건부. 얘도 용역에도 이 똑같은 내용들이 다 사용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변호사도 장기 할부 판매 그런 서비스 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는 것들, 사람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변호사가 제일 만만해서 저 변호사를 일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간주임대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간주임대료는 제가 뭐가 간주임대료라 했냐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냈는데 건물주가 그 보증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돈 넣어놔서 이자 생긴 거 아니잖아요.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이자 생긴 거죠. 공짜로 생긴 거야. 그럼 이걸 간주 임대료라고 불러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자도 임차료, 임대료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닌 걸이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이자 생긴 금액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내라고 한답니다. 거기 여기 간주임대료라고 얘기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보는 것,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의 뜻이에요. 간주임대료는요, 그 과세 기간에 그 3개월 동안에 과세 기간 종료일날 그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 예정 신고 기간이나 그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에 종료일에 그 공급 시기가 된다고 거기 써져 있는 것이랍니다. 나중에 폐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폐업이래요, 기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재화의 공급 시기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것, 또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그나마 연결을 시킨다면 여기 화면 잠깐 봐주실래요? 지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했죠. 그럼 이 공급 시기에 뭐 발행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죠. 사실 그 중간에 여기 공급과의 과세 표준도 결정되는 내용들도 똑같아요. 근데 교재에서는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요 공급 시기와 이 공급 시기에 뭐를 발급해 줘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는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 얘가 지금 두 편에 있어요. 약간 두 페이지 정도 뒤로 가야지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교재를 맞춰서 이걸 쓴 게 다른 교재에 맞춰 쓴 거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내용은 그대로 다 있어요. 찾으셨죠?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화나 용역에 공급 시기가 있다면 이 공급 시기에 바로 모두 발급해 줘야 된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정리 항목들이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앞에 세금이라는 건 어떤 세금을 얘기해요? 부가가치세를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그 증빙서류예요. 지금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징수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고, 얘는 송장, 청구서, 영수증,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의 근거, 여러 가지 종류로 사용되는 증빙서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세금계산서의 개념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그 밑에서 세금계산서란 설명하는 것들 있죠. 용어 잘 알고 계셔야지 돼요.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세금계산서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후딱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으면 두 번째 2번은 보세요. 2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적 기재사항하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제가 7가지 있다 그랬죠.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급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공급자의 이름, 성명 또는 아니 잘못했다. 성명 똑같은 말이잖아. 상호, 법인명 맞죠? 성명, 대표자. 뭐 이름 공급하는 자의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한테 매출세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는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만 하면 된다 그랬었죠. 다섯 번째는요. 저기 세금계산서 작성 연, 월, 일. 공급연월일 아니에요.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급가액, 일곱 번째는 세, 부가세액 얘기하는 거죠. 세. 자, 이것도 제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지난번에 그 전표 입력하면서 매매수 전표 입력할 때 중요하다고 잘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드려놨었죠. 여러분 저기 뭐죠? 나중에 평가 시험에 이것도 그대로 7가지 다 쓰라고 제가 시험 내놨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못 외워놨으면 짜증나잖아. 근데 친절하게 세금계산서 거기다 해놨어요. 그거 보고 쓰시라고.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세금계산서 이거 이제 설명하다고 잠깐 멈추고 다음 페이지까지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잘 구분을 하셔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다. 왜 그러지? 어저께 이슬이를 먹었는데 그건 낭낭해져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 여러분 보게 되면 가끔 작성 연월일 대신에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거 찾으라고 해놓거든요. 여기에다가 공급 연월일을 쓸 때도 있어요. 공급 연월일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세금계산서에 봤을 때 품목 옆에 그 재화가 공급된 날짜가 있거든요. 그건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 공급가액하고 세액 결정된 날짜가 옆에 이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얘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말씀해드린 거고, 여러분이 교재에서 읽어보시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 그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 구분되어 있죠. 구분해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7가지 정확히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세금계산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언제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날짜로 오늘 10월 6일 날 재화가 공급됐다면, 유격이 공급됐다면 발급 시기는 10월 6일 날 발급을 해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이 발급을 하게 되면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여기 부가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은요, 그 국세청 서버에 그날 오늘 발급했다고 해서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24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날짜가 딱 바뀌는 순간에 싹 이체가 돼요. 그때그때 들어오면 정신 없으니까 모아갖고서는 한꺼번에 받는단 말이죠. 그럼 국세청에는 이 자료가 언제 전송이 되겠어요? 10월 7일 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계산서의 발급 원칙은 공급시기 그날 발급해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거래처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10번 그렇게 거래처에 거래가 빈도수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매일매일 그 재화가 공급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거래가 많을 때는 특별한 특례를 뒀어요. 특례를 두고서는 국세청에서 그런 경우라면은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하나의 예외인 거예요. 그러면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게 뭔데요? 지금 이 거래처하고는 10월 1일부터요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10번이 됐던 20번이 됐던 우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요 거래 명세서로 계속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거래 명세서가 20장이 20번을 공급해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 20장을 다 합계시켜 갖고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을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럼 발급일자는 며칠 날 줄 알면 돼요? 발급일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 10월 3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되는데 얘는 그럼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발급일자는 며칠 날 하고요? 그 월의 마지막 날짜로 언제까지 발급해줘야 되느냐면 그 다음 달 2월이라고 이제 쓰는 거는 예전에 쓰는 한자어고요. 요즘은 이 2월이라는 단어를 다음 달이라는 용어로 써요. 10일까지 발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에는 언제 도달할까요? 다음 날인 11일까지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국세청에서는 11일까지 그 자료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적격 증빙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그날 넘어가면 날짜 어기면 가산세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회계 세무 담당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하는 건데 이걸 모를까? 그죠? 지금 오늘 처음 배우니까 좀 낯설을 본 것 뿐이지 회사에서는 아주 허구한 날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된단 말이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 그날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거래처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걸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발급일자는 며칠로? 그 달의 말일 날짜로 언제까지?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거기 그 발급 특례에 대한 것은 185페이지 4번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라고 되어 있는 거 좀 이따가 시간 되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거기다가 여기 기억해 보시게 되면 영수증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영수증이란 아까 보셨던 세금계산서란 이렇게 한 것처럼 아이고 영수증이란 설명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읽어 보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그 의미는 공급받는 자, 아까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부가가치세 세액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급대가로 적혀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영수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영수증이란 뭐가 영수증이에요? 첫 번째
우선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빙서류예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여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되지 않고 뭘로 표시가 됐다고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합쳐진 공급 대가로 기록된 공급 대가만으로 기록되어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수증으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예, 없대요. 얘는 적격 증빙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영수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수증에는 금전 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해서 다 공급가액, 세액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종이 자체는 인쇄된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이렇게 보면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 있죠. 그건 영수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종이 프린트를 갖다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다가 했다고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보면 안 돼요. 금액을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거기 또 보면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즉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일반 사업자들도 신용카드로 여기 띵 해서 넣어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공급가액 세액 대부분은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 것들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종이는 거기 출력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일반 매장에도 보면은 말이죠. 신용카드 또 현금만 내신 분들이 돈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음식점인데 어디라고 할까? 여기 한국관이라고 그럴게요. 한국관에서 비빔밥 사 먹고서는 여기 돈만 내고 가시는 분들한테 현금 영수증을 해줄까요?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됐다 그러면 일반 영수증을 그러잖아요. 그럼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그냥 일반 영수증이 출력돼요.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구분이 안 된 걸로. 그럼 그 돈은 10% 더 받은 거죠. 한국관 사장님께서 신고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일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대상, 그 다음에 여기 줄 쳐놓으세요. 영수증 발급 대상 중에서요, 간이과세자라고 나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전산세무 2급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긴 하지만은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2021년 7월 1일부터 올해죠. 얼마 안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 직전 여기 개정되기 전에는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그 직전 연도 그 공급대가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또는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천만원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 차이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런 사업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영수증 발급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들을 보게 되면 거기 A, B, C, D, F 쭉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시험을 갖다가 잘 내는 항목이 주로 이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 중에서 사업자가 이 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저기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 구분해 보시게 되면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라고 되어 있죠. 미용실, 욕탕, 또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그다음에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하는 곳,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성형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학원들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라고 되어 있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디귿에 그게 이제 정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별표 하나만 해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더라도 사업자가 이런 데서 물건 사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웃기겠죠? 택시 타고서는 택시기사한테 저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한 미친 또는 노점상이나 행상하시는 분한테 거기에 길거리에다가 뭐 놓고 파시는 분한테 할머니 나 이거 샀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줘 그러면 그게 뭐라는가요? 세금계산서가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까지 187페이지는 내용들인데요. 자, 지금부터 시간은 많이 못 드리겠고요. 교재는 185페이지부터요 187페이지까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늘 녹화하는 거는 세금계산서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